주에는 통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편 쪽에서는 물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1월 말까지 두 달을 정도 할 건데, 한 일주일, 한 며칠 전에 전화가 갈 겁니다. 며칠 거기 가니까 그 기다리시다. 그래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요거 설명 잘 주시고, 또 중요한 우리 소물이니까 감정 나온 거에서 좀 중요하고, 그래서 좀 정당한 보상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수동 변호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이 저물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무렵에 아마 보상 공지를 앞두고 있어서 뭐 일부 기대도 되겠지만 아마 근심이나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부터 보상 통지가 오기 전에 이미 이후에 이루어질 보상의 절차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혹시 찾아오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이 학교는 처음이라서요. 학교 들어와서 좀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학교하고 관리회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 주차에 대한 거나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협의하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공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 지역 내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바로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 구역도 그렇고요. 이 지역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는 수지구에서 그리고 제2의 고향처럼 계속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여기 용인시 이쪽으로 흐르는 경안천 있잖아요. 한강으로 들어가는 그 경안천 상류가 쭉 이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은선이 하나 막히고 그 언덕을 산면서를 넘어가면 원산면이죠. 그 원산면에서 SK하이닉스 공장이 수용 보상이 되었습니다. 대략 수용 보상된 건 한 3년쯤 전에 준비가 되었었고요. 저희들이 거기 연합 대책위원회 유일한 대책위원회인데요. 거기를 저희가 한 5년 이상 자문을 하고 거기는 보상 절차,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까지 대략 한 1년 전쯤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좀 재산 보상이 너무 적어서 너무 억울해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이 바로 이 먼지대를 거쳐서 그러고 다니다 보니 기침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원산면 업무를 하던 중에 20년 12월 29일에 여기에 대한 사업 발표가 사업인의 고시가 되어서 더더욱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좀 왔습니다. 저도 이 대학 강단이 참 오랜만인데요. 그 대학에서 헌법과 행정법 강의를 꽤 하다가 지난 그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대학 강단에 서게 됐어. 오늘은 일단은 이 보상의 절차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수용 보상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 사무실 내에 파트너 변호사님이신 이지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너무 개개인의 세세한 사항은 필요하면은 모든 절차 끝나고 난 뒤에 따로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공통되거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들 설명이 좀 많이 도움이 되어서 궁금증이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고 또 불안감도 좀 누그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바로 이지현 변호사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소리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지구 사업이 처음 발표된 게 2020년인데 참 오랜 시간 흘렀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보상금이 통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상금 통보가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떤 기대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보상금 너무 적게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앞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통보받으시게 될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보상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대응 절차에 관한 설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사업지구 그동안의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만 좀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는 민간임대주택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곳이고요. 편입되는 면적은 71만 제곱미터, 대략 21만 평 정도가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시행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29일에 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는데요. 우리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이 촉진지구 지정이 있게 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사업 인정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 시행자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해 갈 수 있는 수용권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부여를 받게 되고요. 또 이 사업 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 토지의 가격도 정해지고, 또 편입이 되는 구체적인 토지의 지목들도 특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4일에 촉진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좀 봤더니 그동안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게 진행이 돼서 어떤 환경 보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75만 제곱미터를 편입하기로 했다가 71만 제곱미터로 면적을 일부를 줄였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지형 도면 같은 것들이 이 날짜에 함께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30일에 보상 계획 공고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협의 감정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제 다음 주쯤이면 보상금이 통보가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상 받으시게 되는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상의 종류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영업 보상, 영농 보상 같은 게 있고요. 간접적인 보상으로는 이주자 택지라든지 생활대책 용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제일 궁금하실 거는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전국에 정말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용 상황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용도 지역이 유사한 여러 가지 토지들 중에서 제일 대표성 있다고 볼 수 있는 토지를 꼽아서 바로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는 2025년 기준으로 전국에 60만 필지나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 표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여러 개의 표준지가 있다고 할 때 여기 편입이 되는 내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표준지를 꼽아서 바로 비교 표준지라고 합니다. 내 땅의 가격은 이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그 중에서도 우리 사업지구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2020년 1월 1일에 발표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렇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이라는 수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내 토지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개별 요인과 그 밖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별 요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비교 표준지의 어떤 위치나 땅 모양이라든지 내 땅의 위치나 땅 모양을 1대1로 비교를 해서 수치화하는 거고요.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가 가로 조건이라고 해서 내 땅에 접하고 있는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접근 조건이라고 해서 주변의 교통망은 어디가 더 좋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조건, 주변 환경은 어디가 더 좋은지, 네 번째 획지 조건, 땅 모양은 어디가 더 예쁜지, 다섯 번째 행정 조건이라고 해서 행정 규제는 어디가 더 심한지, 그리고 기타 조건까지 해서 총 6가지를 비교하게 되고 그것을 비교화한 수치를 바로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요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 토지 가격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의 가격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시지가는 시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토지의 보상금을 정할 때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저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시지가와 시세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수치를 바로 그 밖의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요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도 내 토지의 보상금이 조금 더 시세에 근접하게 보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업지구 아직 이제 보상금 통보 전이고 감정평가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서 평가사님들이 어떻게 그 밖의 요인 수치를 산정을 하셨을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한번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들을 지목별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분석을 했고, 일단 첫 번째 방식은 표준지, 우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의 평균 단가와 그리고 거래 사례들을 평균 단가를 내서 각각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이고요. 이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지구 내 표준지가 딱 하나가 있고요. 평당 한 217만 원 정도로 산정이 돼 있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4개가 있기는 한데 101-1 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이용 현황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좀 대표적인 답이라고 보기에는 평탄화 작업도 돼 있고 바로 이제 형질 변경까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서 대표적인 답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평균 단가를 산정을 할 때는 제외를 시켰고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이렇게 2개인데 2개 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8배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높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좀 대표적인 임야로 보기는 어려워서 평균 단가를 산출을 할 때는 제외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업지구 내와 인근에 있는 거래 사례들인데요. 이게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2020년부터의 거래 사례를 뽑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최근인 2023년부터 25년까지의 거래 사례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평당 217만 원 정도였는데 거래 사례들은 이제 분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초반대부터 높게는 790만 원까지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한 1,300만 원까지 되는 거래 사례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사정들도 있고 그 토지 자체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평균 단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거래 사례 평균이 한 1.5배 정도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답 같은 경우에는 평당 단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지는 한 103만 원 수준이고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한 19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대략 1.9배 정도 거래 사례가 더 비싼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래 사례들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고 편차도 큰데요. 아마 임야 각각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좀 거래 가격이 다르게 산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평당 101만 원 정도로 거래 사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표준지 가격은 12만 5천 원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죠.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너무 금액이 높은 표본이라든지 금액이 낮은 표본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이 표준지 중에서 또 가장 대표성 있다고 볼 수 있는 표준지를 하나 뽑고 그 표준지와 또 가장 유사한 거래 사례를 하나 뽑아서 2개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거래 사례고요. 오른쪽이 표준지인데요. 바로 인접해 있고 또 동일 생활권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토지들이어서 상당히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에 비해서 거래 사례가 한 1.5배 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죠. 전답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있는 게 표준지, 이쪽에 있는 게 거래 사례인데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례가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2.37배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뽑아본 거래 사례와 표준지가 좀 거리 차이는 있긴 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이용 상황 같은 게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비교를 해봤더니 격차율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본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대략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거래 사례가 대지는 1.53에서 1.57배, 정답은 2.91에서 2.37배, 임야는 6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시지가와 거래 사례, 시세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보상금을 산정할 때도 그만큼의 격차가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쯤 받게 되실 보상금 내역서에는 내 땅의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평가사님이 그 밖의 요인 수치는 몇으로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그리고 개별 요인 산출 근거표라는 것을 정보공개 첨부해서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안내도 드릴 거고, 업무를 위임을 받게 되면 직접 정보공개 첨부도 해드리고, 또 그 자료를 분석해야지만 개별 토지마다 어떤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역시 토지 보상금에 관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이어서 지작물 보상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작물이라는 거는 내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이 됐든 수목이 됐든 내 땅 위에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요.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되게 기분 나쁘실 수 있는 용어인데요. 아무튼 이 지작물은 원칙적으로는 이 지작물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을 해서는 건축물을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는 그냥 취득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보상인데요. 영업보상은 사업인정 고시일, 우리 사업지구는 2020년 12월 29일이었죠. 그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행한 분이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농보상 같은 경우에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하우스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고 계신 분이면 받으실 수가 있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2년치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직접 경작을 해서 얻었던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15,000원 좀 안 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격농이 아니시면 실제로 경작한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인데요. 주민공람공고일, 우리 사업지구는 2020년 3월 18일이었죠. 그 날짜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이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 이 이주대책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관심이 크실 거는 이주자 택지일 것 같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조금 더 받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도 하고 거주도 하고 계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포겸용 이택을 받는다고 하시면 80평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거 전용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100평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조성원가의 70-80%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또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기 때문에 만약에 요건만 된다고 하시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택은 한 세대당 한 필지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협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급 순위에 혹시 차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 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공급 순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좀 문제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2015년경쯤에 국토부에서 협의 여부에 따라서 이주자 택지 공급 순위에 차등을 두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가면서 LH는 물론이고 민간 사업 시행자들도 이와 같은 지침을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주정착금인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이주자 택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면 대신 돈으로 이주정착금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한 30% 수준으로 보상이 되는데 대신에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같은 것들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내가 만약에 소유자라고 하면은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세입자라고 하면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한 4개월분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략 2025년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소유자는 한 1,100만 원 정도, 또 세입자는 한 2,200만 원 정도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활대책용지인데요. 생활대책용지, 우리 소위 상가딱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6평, 8평 정도 되는 땅을 받는데 받는 땅의 규모가 개인적으로는 좀 작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서 개발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시거나 하기도 합니다. 이 생활대책용지는 어떤 경우에 받으실 수 있냐면 먼저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에서 내가 점포겸용 이택을 받지 않고 주거 전용 이택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택을 안 받고 이주 정착금을 받으신 분이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일정 요건 이상의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상자이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영업보상 대상자 중에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영업을 해서 영업보상을 받으신 분이면 내가 허가받은 영업자면 8평까지, 또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나 무허가 영업보상 특례를 받으신 분이면 6평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보상 대상자 중에서는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이 해당 지역 안에 거주를 하시면서 농지 2,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채소 화해를 한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신 분이면 자경농이시면 8평, 임차농이시면 6평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이택을 점포겸용으로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영업보상자, 영농보상자라면 또 생활대책용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도 마찬가지로 한 세대당 한 건에 한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택하고는 다르게 공급되는 가격이 감정가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히타도 좀 따뜻하게 나오고 또 설명도 길어지고 어렵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보상금 통보 받고 나시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 보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로 설명드릴 건데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도식화한 표입니다. 보시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형식으로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단계라는 것은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는 총 4번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협의 보상금 통보 단계, 이제 곧 있을 단계인데요. 최초로 보상금이 통보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 협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보상금 통보 내용에 만족을 하셔서 나는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민사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협의를 한 이상은 그 내용을 물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불복 절차도 진행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총 3번의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이렇게 3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결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이 심판이 되는 절차를 의미하고요.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이 심판이 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불복 절차인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을 하지만
우리 사업지구처럼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요. 중토위에서 선정된 평가사 2명이 새롭게 여러분들의 보상 금액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의재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평가사 2분이 새롭게 보상 금액을 정하게 되고, 마지막 행정소송 단계는 법원에서 지정이 된 평가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의 보상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실 때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내가 괜히 불복 절차 진행했다가 오히려 내 보상금이 깎이면 어떡하냐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상금을 올릴 수만 있고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전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겁나서라도 불복 절차를 진행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깎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정말 간혹 가다가 평가사님께서 이전 단계보다 더 낮게 금액을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주 드문 경우고요. 만약에 더 낮게 평가를 했다고 해도 이때는 증액되는 금액이 그냥 영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 내가 이전에 받았던 보상금보다 깎일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또 내가 만약에 불복 절차를 가면 돈을 언제 처음 찾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불복 절차가 나는 전부 다 끝날 때까지 돈을 못 찾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요. 협의 통보가 되고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바로 수용재결이 나오는데, 돈은 이 수용재결 단계에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협의 통보됐던 금액뿐만 아니라 증액된 금액까지 모두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가 한 6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불복 절차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불복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유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의 유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처음으로 찾는 단계가 수용 재결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그냥 찾으시면 안 되고 이의 유보라는 걸 꼭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돈을 찾아가긴 하지만 여기 만족하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이의 신청 절차를 나는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이의 유보는 이의 재결 단계에서 돈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는데, 돈을 찾아가실 때 보면 종이에 이의 유보 하시겠습니까? 라고 네모 칸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봤는데 그런 칸이 없다라고 하시면 찾으시면서 종이에 꼭 이의 유보라고 4글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다 따로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의 유보를 하지 않게 되면 남아있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게 되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돈이 올랐다고 해도 그 돈을 찾으실 수가 없으니까 좀 기억해 주셨다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가 진행되는데 이제 걸리는 기간도 궁금하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통보 이후에 수용 재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수용 재결에서 이의 재결까지 또 한 6개월, 그리고 행정소송은 아주 빠르면 6개월,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총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잊고 계시다가 중간에 한 번씩 옳은 돈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희는 한 번의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모든 단계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현장 조사를 나와서 우리 소유자분들의 개별 토지에 대한 쟁점과 특성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각 단계마다 나오는 감정평가서를 분석을 해서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또 감정평가가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직접 입회를 해서 평가사님들께 저희의 주장사항을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대한 소개 말씀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고요.
대표 변호사님의 업력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신석범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합격하신 이후 20년가량 이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문 분야 등록증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변호사에게 전문 분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계십니다. 저는 법무법인 고구려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9년째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문 분야로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렇게 전문 변호사 말고도 이 수용 업무에 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법인과는 다르게 분석관리팀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우리 소유자분들의 개별 토지의 특성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업무 실적이고요. 여기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곳들에서 업무 관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지구 인근에서도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의 용인 포복지구라든지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같은 곳들에서도 대책위와 협력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쯤 이제 업무가 종료된 용인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에서도 대책이 자문을 했었고 100명이 넘는 소유자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평화빌딩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TV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들어와서 보시면 이 수용 보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 또 뭐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설명회 영상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뭐 놓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나중에 업로드되는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참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상주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화덕피자라는 식당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금 통보 이후에는 이 상담 날짜를 늘릴 예정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을 할 텐데요. 월요일만 2시에서 4시 30분까지 상담을 하고 나머지 요일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상담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궁금하신 점들 신 변호사님께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 받겠습니다. 이 토지 보상이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 보상의 아까 원칙 하나로 현실 상황 우선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전제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서. 뭐냐면 개발 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개발 이익은 배제한다. 이거거든요. 물론 이 자체가 사실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왜냐하면은 모든 토지에는 현재의 교환 가격이라는 이 가치 외에도 장래의 개발에 대한 기대권이라는 별도의 재산권의 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강제 수용은 내가 원치 않아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강제 수용의 법적 개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박탈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 가격 자체를 개발이익은 완전히 소유자한테서 배제해버리고 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 가져간다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선진국, 일본, 미국, 모든 OECD 국가들은요,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아닙니다. 일본이 도심지 높봉기 개발할 때 있잖아요. 무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데만 10년이 걸려요. 선진국의 행정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행정 중에서 가장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저는 토지 수용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이익을 배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겁니다. 여기는 2020년 12월 28일에 사업 인정 고시가 나잖아요. 사업 인정 고시가 뭐냐면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사업 인정. 그리고 관보에다가 게재하면 고시가 돼요. 그러면 이 사업 인정 고시의 법적 의미는 뭐냐면 수용에서는 국가가 오로지 가지고 있는 수용권이라는 국가 고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국가만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 권리를 사업 시행자인 LH한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게 바로 사업 인정 고시입니다. 수용권은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LH는 국가를 대신한 행정기관으로서 강제 수용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 때 지금 현재 평가에 있어갖고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거는 아까 이게 실제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하는데 2020년도에 사업인정 고시가 났으니까 20년 1월 1일에 공시지가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 뒤에 지금까지 기간은 일반적인 지가 상승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반영을 해줘요. 나머지는 반영 안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도 이렇게 사업합니다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땅값들 다 뛰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는 타임, 그러니까 20년에 발표를 하고 여기가 25년에 보상되는데 지금 5년 뒤에 보상받으면 주변의 땅값 두세 배 다 뛰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땅 살려면은 그 가격이 내 땅은 이미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토지 수용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즉 개발이익을 사업 시행자가 싹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주변 땅은 개발이익으로 올라가는데 내 땅에 대한 보상은 묶여버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원해서 땅을 내준 것도 아닌데 양도세를 내라 그러죠. 저는 이 양도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예전에 2005년도부터 제가 양도세 폐지 투쟁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양도라는 개념은 민법상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유의사에 기한 재산권의 이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법적 개념입니다. 근데 강제 수용은 아까 강제적 박탈이고 양도는 내가 자유의사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세로 거두면 안 되죠. 굳이 한다면 수용세로 이름을 바꿔야죠. 옛날에 우리나라 토지 수용할 때요, 양도세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감면폭이 40% 된 적도 있어요. 최근에 와서 10% 했다가 지난번에 시흥광명위원장님하고 엄청 투쟁해갖고 그냥 5% 더 감면해갖고 원래는 15% 감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또 세금을 그렇게 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5년 동안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가서 하면은 계속 뭐 약속했다가 또 뒤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또 상당히 커요. 더더군다나 공동체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곳은 이런 면단위 개발을 해버리면 그 공동체가 완전 해산됩니다.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친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 뿔뿔이 친구들이 다 흩어져서 노년이 아주 고독해집니다. 이런 식의 수용을 하는 OECD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 현재 토지 운용에 대한 기본 정부의 입장은, 국가 입장은 거의 사회 공개념에 가까운 토지 운용이다. 약간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많이 억울한 거예요.